내가 13살이었을 때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몇 달 후 엄마는 암과의 오랜 싸움에서 패배하셨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혼자가 되었다. 주정부는 내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언덕이 많은 숲속에 자리 잡은 낡은 저택인 위탁 가정으로 나를 보냈다. 나는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훨씬 더 어두운 것을 보았다. 그 저택은 낡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삐걱거리는 바닥과 짙은 어둠의 나무로 둘러싸인 키가 큰 건물이었다. 그곳을 운영하는 담셀 부인은 모든 아이들의 위탁 어머니이자 선생님이었다. 다른 아이들 10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상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로봇처럼 움직였으며 마치 그것이 그들이 먹어본 유일한 음식인 것처럼 사탕을 먹었다. 가끔씩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간식으로 그릇 가득 사탕을 먹었다. 담셀 부인은 집안일을 돕는 하인이 몇 명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인 칼은 눈에 띄었다. 그는 아이들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소름 끼치는 50세 남자였다. 그는 우리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지 않았고 식사 중에 우리를 지켜보는 불안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의 눈은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칼이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복도에서 우리를 놀라게 했고 우리가 혼자 있어야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눈치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 망할 사탕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숨죽인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소리를 따라 루나의 방으로 갔다. 루나는 항상 조용히 지내는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 틈으로 엿보았을 때 칼이 그녀 위에 서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루나는 떨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법의 사탕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칼이 시칡거렸다. 루나의 흐느낌은 더 커졌지만 그녀는 분명히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다음 날 나는 칼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거의 사탕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칼의 신발을 닦거나 등을 문지르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칼을 따라 그가 사탕을 보관하는 식료품 저장실로 갔다. 나는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갔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과정 뒤에 숨겨진 약의 은닉처. 칼은 사탕을 통해 우리에게 약을 먹이고 우리를 중독시켰고 중독이 심해지자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하고 그를 위해 역겨운 짓을 하게 만들었다. 깨달음은 내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다. 칼은 소아성애자였고 담셀 부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그것을 계속하게 했다. 나는 분노했고 겁에 질렸고 무엇보다도 그를 막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아이들을 모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고 그들의 눈은 사탕 때문에 멍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약을 보여주고 칼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다. 천천히 그들도 깨달았다.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칼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차고 그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담셀 부인이 달려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광경에 겁에 질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칼은 그날 밤 체포되었다. 저택은 곧 문을 닫았다. 우리는 모두 6개월 동안 병원으로 보내져 깨끗해지고 우리가 겪었던 공포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우리는 모두 해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다. 나는 계속 살아갔거나 적어도 노력했다. 하지만 매년 내 생일에 나는 저택에 함께 있던 아이들에게 카드와 선물을 받는다. 내 친구들에게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 내가 목숨을 구한 친구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목숨도 구해준 친구들. 인생은 계속되지만 그 기억들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사탕을 볼 때마다 언덕 위에 그 낡은 저택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편으로 그 카드 중 하나를 받을 때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해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존슨 가족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11살이었다. 나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집은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했다. 흰색 울타리, 통로를 따라 늘어선 꽃, 그리고 현관 그네. 존슨 부인은 항상 미소를 지었고 존슨 씨는 내가 학교에서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남자였다. 나는 그들이 이전에 4명의 아이들을 도왔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이전에 잠시 함께 살았던 줄 수도 있었다. 나는 마침내 안전했다. 우리는 매일 저녁 가족 저녁 식사를 할 것이고 존슨 씨는 로스트를 자르는 동안 존슨 부인은 나에게 학교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심지어 나에게 내 방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여자가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상 똑같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존슨 부인의 미소는 조금 굳어질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그녀를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뒤에서 문을 닫았고 내가 들은 것은 그들의 숨죽인 목소리뿐이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우연이었다. 나는 아래층에 수학책을 잊었고 그것을 가지러 침대에서 몰래 나왔다. 나는 모퉁이를 돌아 엿보았고 그녀가 계단 아래 작은 빗자루 찬장으로 안내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중국인이었고 아마도 30대 후반이었고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존슨 부인은 밖에서 찬장을 잠갔다. 왜 그 여자는 방에 갇혀 있나요? 존슨 부인이 대답할 때쯤에는 그녀의 미소가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청소용품이 필요한 친구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 방으로 돌아가.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 소름 끼치는 것이 있었다. 방문은 더 잦아졌다. 며칠마다 그 여자가 나타났고 매번 존슨 부인은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찬장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되는 작은 것들. 존슨 씨는 밤늦게 사라졌다가 신발과 옷에 흙을 붙이고 돌아왔다. 존슨 부인은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들이 부엌에서 다투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그녀는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녀는 이해하지 못해. 이제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어. 우리는 끝까지 봐야 해.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사진들을 발견했다. 나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스테이플러를 가지러 존슨 씨의 집무실에 갔는데 그의 책상에 종이 더미를 넘어뜨렸다. 내가 그것들을 집어들었을 때 몇 장의 사진이 밑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들은 내 또래이거나 더 어린 소년 소녀들의 사진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묶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 사진을 보기 전에 사진들을 다시 더미에 넣었지만 내 손은 떨렸다. 그것은 중국 여성이 그들이 항상 그녀를 가두었던 바로 그 빗자루 찬장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이번만큼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어린 소녀가 있었고 나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줄스! 나는 그때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존슨 부인은 나에게 빗자루 찬장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이 내 뒤에서 쾅 닫힐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물쇠가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어둠 속에 갇혔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 3일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목이 쉴 때까지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음식과 물을 줄 뿐이었고 내가 보리를 볼 수 있도록 옆에 양동이를 두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문이 열렸다. 공포스럽게도 그것은 바로 그 신비한 중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커를 꺼내 내 팔과 목에 중국어로 무언가를 적은 다음 떠났다. 나는 빨리 생각해야 했다. 찬장에는 빗자루, 걸레, 작은 도구 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구 상자. 나무 패널에서 못을 빼내는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문이 자물쇠가 풀렸고
마침내 열렸다. 나는 땀과 흙으로 뒤덮인 채 기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경찰은 곧 도착했고 다음 달에 걸쳐 존슨 부부의 체포가 큰 인신매매 조직을 밝혀내면서 대규모 단속이 일어났다. 그들은 사진을 찾았고 중국 여성과 그녀의 친구들을 투옥했고 이 스캔들은 갑자기 우리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다. 존슨 부부는 체포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에서 그들의 얼굴을 본다. 나는 그들을 내 부모님과 가깝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들에게 팔리기 위해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종종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크와 내가 하우토른 부인과 함께 살도록 보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며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이며 공기가 깨끗하고 밤이 조용한 시골의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었지만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우토른 부인의 집은 오래되었고 수십 년의 무게에 기대어 있었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부의 공기는 퀴퀴했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우토른 부인은 이상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꽉 묶은 은색 머리와 주름진 팔을 가진 노인이어야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젊고 빛났습니다. 마치 30세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3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고 눈은 아래로 향했고 마치 잠이 반쯤 든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이크, 걔네 괜찮아 보여? 그들은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야, 미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문은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림자는 벽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밤에는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무언가가 발톱으로 긁는 것처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소년들 중 한 명인 올리버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해. 그때 올리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돌아서서 간병인이 하우토른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간병인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속삭였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 조각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간병인이 다락방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하우토른 부인을 조종했고 그것이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하우토른 부인은 이상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이고 거실에 원을 그리며 배열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주문을 외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높아졌다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더욱 기괴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돌아왔지만 다른 아이들이 갑자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백했고 눈은 검했고 이전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집 앞에 서 있는 하우토른 부인의 사진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1952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우토른 부인은 똑같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없고 노화의 흔적도 없고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제이크를 불러들였고 그날 밤 우리는 다락방을 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양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하우토른 부인은 의식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문은 더 크고 더 광적이었고 집은 어두운 에너지로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꼬이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하우토른 부인이 의식에 깊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다가갔습니다. 다락방 문은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자물쇠를 부수는데 신이었고 나는 그에게 내 머리핀을 주었습니다. 제이크, 서둘러.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이걸 해야 해. 노력하고 있어, 엄마야. 계속 지켜봐. 그리고 나서 그것은 풀렸다.
우리는 어둠과 이상한 냄새 속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제이크는 성냥을 가지고 왔고 그가 그것을 치자마자 우리는 불꽃 속에서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쉽게 10피트가 넘었고 빨간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 냄새가 휘발유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제이크를 막기도 전에 그는 거의 다 타버린 막대기를 바닥에 던져 새 막대기를 꺼냈다. 그게 다였다. 무시무시한 불길이 다락방을 휩쓸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마 같은 형체가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도망치려고 돌아섰지만 허thorne 부인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눈은 칠흑 같았고 그녀의 입은 으르렁거리며 일그러졌다. 너희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 거야. 제이크는 그녀에게 돌진하는 동안 나를 계단 쪽으로 밀었다. 도망쳐 매야, 내가 그녀를 막을게. 나는 저항했지만 제이크는 나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 나는 검은 존재를 보기 위해 제때 뒤돌아보았고 허thorne 부인은 하나로 합쳐졌다.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에서 거대한 발톱이 자라났고 불이 그녀를 둘러쌌다. 불은 으르렁거리며 다락방을 집어삼켰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에게 달려갔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 모두는 완전히 칠흑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자 아무도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불이 집을 뒤덮고 제이크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나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뛰쳐나갔다. 나는 가장 가까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집은 잿더미일 뿐이었다. 그들은 집 뒤 땅에 묻힌 다른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눈은 사라졌지만 제이크나 허thorne 부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모두가 나를 믿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제이크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랄 뿐입니다.